안녕하세요. 물류와 공급망의 지속 가능성, 특히 환경, 이 성과를 어떻게 더 끌어올릴 수 있을까? 그리고 그 결과를 또 어떻게 잘 알릴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 좀 깊게 파고 들어볼 시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는 그 물류 운송 탄소 배출량 전문 기업이죠. 글렉의 분석 자료, 특히 GR의 환경편을 바탕으로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아, 글렉 자료군요. 네. 네. 물류업계 분들은 물론이고 ESG 경영이나 지속 가능한 미래 이런 데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다들 흥미롭게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요즘 정말 중요한 주제니까요. 2025년을 내다보면서 이 최신 전략과 사례들을 통해서요. 실제 성과도 개선하고 또 이해관계자들에게 신뢰도 얻는 그런 보고는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네, 좋습니다. 사실 물류산업에서 이 환경 성과 이야기는 이제 빼놓을 수가 없죠. 정말 중요해졌어요. 아, 그런가요? 네, 단순히 규제를 지킨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이게 기업의 생존 또 성장하고 직결되는 문제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글로벌 공급망의 동맹 역할을 하잖아요, 물류가. 그렇죠. 핵심이죠.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나 소비자들의 기대치도 높아졌고요. 요구하는 수준도 훨씬 더 구체적이고 엄격해졌어요. 아, 그렇군요. 더 이상 하면 좋은 일 이게 아니라 꼭 해야만 하는 일이 된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들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로 이게 제일 중요하게 언급되는 것 같은데 과학 기반 목표 설정, 즉 SBTI일 것 같아요. 이게 그냥 목표 정하는 거랑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네, 그 SBTR이 SBTI는요. 파리 협정 목표 있잖아요. 지구온도 상승폭을 1.5도나 2도 미만으로 억제하자. 이런 과학적인 경로에 맞춰서 기업들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또 검증까지 받는 그런 국제적인 이니셔티브입니다. 아, 검증까지요? 네, 그냥 우리 줄일게요 이게 아니라 과학적으로 봤을 때 이만큼은 줄여야 한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는 거죠. 기준 연도 보통 최근 한 2, 3년 평균 잡고요. 감축 경로 선택하고 목표 제출해서 승인받고 또 매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고도 해야 하고요. 들어보니까 되게 체계적이네요. 그 물류 기업들의 실제 목표 예시를 보니까 좀 감이 오는데요. 예를 들어 2030년까지 스콥 1, 2 배출량 50% 감축이라거나 아니면 톤킬로미터당 배출량 30% 감축 혹은 2035년까지 무공해 차량 100% 전환 이런 식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목표들이죠. 머스크나 DHL 같은 글로벌 기업들은 벌써 이런 목표를 승인받았다고 하던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단순히 그냥 보여주기식이 아니라면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게 그냥 선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SBTI 승인을 받으면 투자자들한테는 이 기업 정말 진정성 있게 기후변화 대응하고 있구나 하는 아주 강력한 신호를 줄 수 있거든요. 아, 신뢰도의 문제군요. 그렇죠. 실제 투자 유치나 기업 평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 내부적으로도 딱 명확한 목표가 생기니까 실질적인 감축 활동을 이끌어내는 그런 동력이 되고요. 생각보다 그 목표 설정하고 검증 과정이 꽤 까다로워요. 그래서 통과했다는 것 자체가 기업의 역량을 보여주는 셈이죠. 그렇군요. 목표를 세웠으면 이제 실행인데 두 번째 전략으로 운송 모델 최적화, 그러니까 모달 시프트. 이게 중요하게 다뤄지네요. 탄소 배출 많은 운송 수단을 줄이고 좀 적은 쪽으로 옮겨가는 전략, 맞죠? 네, 맞습니다. 보통 항공이나 도로 운송에 비해서 철도나 해상 운송이 탄소 배출량이 훨씬 적거든요. 훨씬요? 어느 정도나 차이가 나요? 자료를 보면요. 항공운송 같은 경우는 톤킬로미터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500에서 많게는 1200g이나 돼요. 와, 1200g이요. 네. 근데 트럭은 한 60에서 150g, 철도는 20에서 40g, 해운도 비슷하게 한 10에서 40g 수준입니다.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와, 항공이랑 해운은 진짜 비교가 안 될 정도네요. 그럼 그냥 다 배나 기차로 바꾸면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근데 실제로는 쉽지 않겠죠. 물론이죠.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게 필요해요. 일단 우리 회사 물동량이 어떤 구간에서 어떤 운송수단으로 가는지 그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고요. 그게 첫 단계군요. 페이지 1. 네. 그리고 각 구간별로 탄소 배출량을 계산해서 어디서 전환의 기회가 있는지 찾아내야 합니다. 그 다음엔 전환 가능성이 보이는 특정 구간이나 물량에 대해서 철도나 해운으로 한번 시범적으로 바꿔보는 거죠. 이게 페이즈 2고요. 시범 적용이요? 네. 이 과정에서 복합 운송 터미널 같은 인프라를 어떻게 활용할지 이런 방안도 같이 모색해야 하고요. 시범 운용해보고 괜찮으면 이제 전면 확대로 가겠군요. 페이지 3.
근데 운송 수단을 바꾸려면 결국 화물을 맡기는 고객사, 그러니까 화주의 동의가 꼭 필요할 텐데요. 혹시 비용이 늘거나 운송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을 텐데 어떻게 설득해야 할까요? 그거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래서 고객사하고 정말 긴밀하게 협력하는 게 필수적이에요. 협력이요? 네. 예를 들어 친환경 운송 옵션을 선택하면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탄소 감축 성과를 서로 공유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파트너십을 잘 구축해야 합니다. 그냥 환경을 위해 바꿔주세요라고만 하면 어렵겠죠. 그렇죠. 오히려 이걸 선택하시면 고객사의 ESG 목표 달성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어필하는 게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고객사의 이득과 연결시키는군요. 운송수단 전환과 함께 세 번째 전략인 친환경 차량 전환 로드맵. 이것도 구체적으로 준비해야겠네요. 특히 2025년부터 2030년까지의 계획이 중요하다고 강조되던데요. 네, 맞습니다. 전기차나 수소차로 전환하는 건 이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죠. 다만 막연하게 전환하겠다 이게 아니라 연도별로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 2025년까지는 도심 단거리 배송 차량의 한 30%를 전기차로 바꾼다. 그리고 수소 화물차는 시범적으로 몇 대 운영하면서 충전 인프라 구축을 시작한다. 이런 식으로요. 네. 그리고 2027년에는 중거리 전기 트럭을 도입하고 바이오연료 혼합 비율을 한 50%까지 높인다거나 주요 거점에 자체 충전소를 한 10개 정도 확보한다. 점점 구체화되네요. 네. 그리고 2030년에는 전체 운행 차량의 한 70% 정도를 무공해 차량으로 만들고 수소 충전망도 어느 정도 갖추고 가능하다면 자율주행 기술하고 연계하는 식으로 좀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거죠. 전기 화물차는 5년, 수소 트럭은 7년 안에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다고 나오네요. 충전 인프라도 장기적으로는 수익 사업이 될 수 있고요. 네, 그런 분석 결과가 있죠. 물론 기술 발전 속도나 정부 지원 같은 변수들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피할 수 없는 투자라고 봐야 합니다. 네, 미래를 위한 투자. 맞습니다. 단기적인 비용만 보면 망설여질 수 있죠. 하지만 미래 경쟁력을 생각하면 선제적인 투자가 꼭 필요합니다. 기술 발전 속도가 워낙 빨라서요. 망설이는 사이에 경쟁사하고 격차가 확 벌어질 수도 있고요. 그렇군요. 차량뿐만 아니라 네 번째 전략으로 물류센터의 그린 전환. 이것도 중요하게 다뤄지네요. 사실 생각해보면 물류센터가 에너지를 엄청나게 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흔히 간과하기 쉬운데요. 물류센터는 24시간 돌아가는 경우도 많고 또 냉동이나 냉장 설비, 자동화 설비 이런 것들 때문에 에너지 소비가 상당합니다. 어떻게 보면 숨겨진 탄소 배출원인 셈이죠. 숨겨진 배출원. 네. 근데 이걸 역으로 생각하면 에너지 효율을 높일 여지가 그만큼 많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비용 절감 기회도 되고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좀 장기적인 것까지 다양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바로 적용 가능한 소위 퀵 윈으로는요. 조명을 전부 다 고효율 LED로 바꾸는 거. 이것만 해도 에너지 30%는 절감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30%나요? 네. 그리고 설비 운용 시간을 최적화하거나 15% 절감, 안 쓰는 기기, 대기 전력 차단하는 것 5% 절감 같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건 비교적 쉽게 할 수 있죠. 네네. 더 투자가 필요한 중기 과제로는 예를 들면 지붕에 태양광 패널 설치해서 전력 자립도를 높이는 거 한 40% 자금 목표 아니면 에너지 저장 장치 ESS라고 하죠. 이걸 도입해서 전기 요금을 절감하거나 20% 비용 절감, 건물 전체 에너지 사용을 최적화하는 스마트 관리 시스템 도입, 25% 효율 개선 같은 방안들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아예 에너지 자립 넘어서 탄소 배출이 없는 넷제로 물류센터를 짓거나 수소 연료 전지 도입, 심지어 발생하는 탄소를 포집하는 기술까지 적용하는 걸 목표로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게 궁극적인 방향이죠. 결국 에너지 효율화가 곧 비용 절감하고 직결된다. 이 점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 같네요. 정확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환경 성과 개선 전략인데요. 공급망 협력 강화, 즉 스콥3 관리입니다. 이게 사실 가장 어려우면서도 어쩌면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스콥3라면 우리 회사 운영 스콥 1, 2 말고 그 외에 원재재 조달부터 제품 사용, 폐기까지 이 전체 가치 사슬에서 발생하는 외부 배출을 의미하는 거죠.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많은 기업들, 특히 물류처럼 공급망이 중요한 산업에서는요, 이 스콥 3 배출량이 회사 전체 배출량의 막 70%, 8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가 흔해요. 7, 80%나요? 와. 네, 그러니까 우리 회사만 잘해서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협력사, 고객사, 이 공급망 전체가 다 같이 움직여야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협력사들의 동참을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뭐 강제할 수도 없을 텐데요. 그래서 선역적 평가 체계를 잘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단순히 납품 단가나 품질만 보는 게 아니라 그 협력사가 환경 경영 시스템 인증, 예를 들어 ISO 14001 같은 거 받았는지, 탄소 배출량 데이터를 제공하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 기준에 넣는 거죠. 아, 평가 기준으로요? 네, 여기서 더 나아가서 배출량 감축 목표를 같이 설정하고 잘하는 우수 협력사한테는 인센티브를 주거나 뭐 기술 지원, 교육 같은 걸 제공하는 그린 파트너십 프로그램 이런 걸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고객사와의 협력도 마찬가지고요. 친환경 운송 옵션을 제안하고 그 성과를 투명하게 공유하는 노력이 필요하죠. 이걸 좀 더 큰 그림에서 보면 결국 개별 기업 노력만으로는 부족하고 산업 생태계 전체가 같이 변해야 한다는 의미로 들리네요. 아, 정말 쉽지 않은 과제 같습니다. 네, 하지만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자, 이렇게 환경 성과를 개선하는 노력과 함께 그 결과를 또 제대로 알리는 것, 즉 보고, 리포팅의 중요성도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네, 보고도 중요하죠. 이제부터는 그 GRI 같은 표준에 따른 보고서의 품질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지 그 5가지 전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중요성 평가, 머티리얼리티 어세스먼트를 제대로 하는 겁니다. 중요성 평가라면 우리 회사랑 이해관계자들한테 어떤 ESG 이슈가 중요한지 우선순위를 정하는 과정이죠. 근데 최근에는 이중 중요성, 더블 머티리얼리티라는 개념이 강조된다던데요. 이건 뭔가요? 네, 전통적인 중요성 평가는 주로 환경이나 사회 이슈가 기업의 재무 상태에 미치는 영향, 그러니까 외부에서 내부로의 영향을 중심으로 봤어요. 이걸 파이낸셜 머티리얼리티라고 하는데요. 네. 근데 이중 중요성은 여기에 더해서 기업 활동이 반대로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 즉 내부에서 외부로의 영향, 임팩트 머티리얼리티까지 함께 고려하는 겁니다. 양방향으로 중요성을 평가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에 영향을 주는 것, 그리고 환경이 우리한테 영향을 주는 것, 이 둘 다 중요하게 보라는 거군요. 물류회사라면 예를 들어서 어떤 이슈들이 중요하게 나올 수 있을까요? 자료에 나온 예시를 보면요. 온실가스 배출이나 에너지 효율, 또 운송 과정에서 나오는 대기 오염 같은 이슈는 환경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동시에 뭐 규제 강화나 유가 변동 이런 걸로 기업 재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니까 매우 높음, 베리하이로 평가될 수 있겠죠. 그렇겠네요. 반면에 폐기물 관리나 생물 다양성 보전, 자원순환 같은 이슈는 주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높음, 하이 정도로 평가될 수 있고요. 용수관리나 소음, 토양오염 등은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중간, 미디엄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회사별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고요. 이렇게 이중 중요성 평가를 제대로 하는 게 왜 중요할까요? 그게 투자자들이나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기업의 지속 가능성 관련 위험과 기회를 훨씬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 기업이 어떤 이슈에 집중해서 관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게 실제 비즈니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투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아, 투명성 제고. 중요 이슈를 파악했으면 이제 관련된 데이터를 보고해야 할 텐데 두 번째 전략으로 데이터 신뢰성 강화가 꼽히네요. 보고서에 담긴 숫자를 믿을 수 있어야 한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그렇습니다. 아무리 뭐 그럴듯하게 보고서를 만들어도 데이터가 부실하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제3자 검증을 받는 게 중요한데요. 단순히 검증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검증의 수준을 높이는 게 중요합니다. 수준이요? 어떤 수준이 있죠? 보통 제한적 검증, limited assurance 하고 합리적 검증, reasonable assurance 이렇게 두 단계가 있는데요. 후자인 합리적 검증이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신뢰도를 보장합니다. 거의 뭐 재무제표 감사 수준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아, 재무제표 감사 수준이요? 그럼 합리적 검증 수준으로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검증 범위를 일부 사업장이 아니라 전체 사업장으로 넓혀야 하고요. 확인하는 데이터 샘플 비율도 높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30% 보던 걸 60% 본다든지 서류 검토뿐 아니라 현장 실사도 강화하고 데이터를 관리하는 내부 시스템 자체의 신뢰성까지 검증받아야 하죠. 절차가 꽤 복잡하네요.
네, 최근에는 블록체인 기술로 데이터 위변조를 막거나 인공지능 AI로 이상 데이터를 잡아내는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검증 방법도 도입되고 있습니다. 아까 데이터 신뢰성을 보고서의 화폐에 비유하셨건데 그 말이 딱 와닿네요. 신뢰 없이는 가치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세 번째 전략은 스토리텔링 강화입니다. 단순히 데이터만 쭉 나열하지 말고 이야기를 담으라는 의미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ESG 보고서가 그냥 딱딱한 데이터 모음집이 아니라 기업의 지속 가능성 여정을 담은 한 편의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야기요? 어떻게 담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우리는 2024년 탄소 중립이라는 큰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시작해서 전기차 도입 초기에 충전 인프라 부족이라는 난관에 부딪혔지만 과감한 투자와 협력을 통해서 극복해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려움과 극복 과정을 좀 솔직하게 보여주는 거죠. 아, 과정을 보여주는 거군요. 네. 그리고 그 결과 CDP 평가에서 A등급을 받고 SBTI 목표 승인을 받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처럼 객관적인 성과를 제시하고 마지막에는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2030년까지 아시아 최고의 친환경 물류 기업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같이 미래 비전을 보여주면서 마무리하는 식으로요. 네, 그렇게 스토리가 담기면 이해관계자들이 그냥 숫자를 넘어서 기업의 노력이나 진정성에 더 공감하고 지지를 보낼 가능성이 커지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훨씬 효과적이죠. 네 번째 전략은 벤치마킹과 비교 가능성입니다. 우리 회사가 잘하고 있는지 알려면 다른 회사들이랑 비교해보는 게 필수적이겠죠. 그렇죠. 업계 선도 기업이나 경쟁사들하고 비교해서 우리의 현재 위치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온실가스 배출 집약도, 그러니까 매출이나 물동량 대비 배출량 같은 거요. 네, 집약동. 그리고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이라든지 친환경 차량 도입률, 아니면 CDP 같은 외부 평가 등급 이런 것들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자료에 나온 테이블 예시를 보면 자사의 스코프 1+2 배출 집약도가 45일 때 DHL은 35, 페덱스는 38, 업계 평균은 52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우리는 아직 업계 평균 수준이니까 한 3년 안에는 상위 3위권으로 진입하자 라든지 아니면 이미 선두권이지만 5년 안에는 글로벌 최고 수준을 달성하자 와 같이 구체적이고 좀 현실적인 목표를 세울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벤치마킹이라는 게 단순히 남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자기 진단을 통해서 개선 방향을 설정하는 아주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렇군요. 마지막 다섯 번째, 보고 품질 향상 전략은 혁신 사례 강조입니다. 특히 미래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게 중요해 보이는데요. 네, 맞아요. 특히 2025년 이후를 바라볼 때 주목해야 할 그런 혁신 기술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서산간 지역이나 긴급 배송에 쓰일 수 있는 전기 화물 드론. 이게 배송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잠재력이 있죠. 한 70% 단축한다는 예시도 있고요. 화물 드론이요? 네. 또 인공지능 AI 기반 최적화 플랫폼 같은 경우는 실시간 교통 정보나 화물 데이터를 분석해서 최적의 운송 경로를 짜주고 차량 내 적재 효율을 높여서 한 30% 개선 예시, 빈 차로 운행하는 비율, 공차율이라고 하죠. 이걸 크게 줄여줍니다. 50% 감소 예시. 와, AI가 그런 것까지. 장거리 운송에서는 수소 연료전지 트럭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많잖아요. 15분 충전 1000km 주행 예시?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물류센터 자체에서 탄소를 포집하는 기술, 연간 1만 톤 CO2 포집 예시까지 언급되고 있습니다. 탄소 포집 물류센터라.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이게 그냥 먼 미래의 기술이 아니라 이미 상용화 단계에 있거나 곧 가시화될 기술이라는 점인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점이에요. 이런 혁신 기술들을 우리가 어떻게 도입하고 활용하고 있는지 보고서에 구체적으로 담아낸다면 회사가 얼마나 미래지향적이고 기술 변화에 앞서 나가고 있는지 보여줄 수 있죠. 네. 특히 이런 기술들이 개별적으로도 의미 있지만 서로 연결되고 통합될 때 훨씬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점, 이런 것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시너지 효과. 자, 이제 마지막으로 2025년 이후 GI 보고의 주요 트렌드와 대응 전략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유럽연합의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 CSRD와 연계 강화라고 하는데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네, CSRD. 이게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들한테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를 의무화하는 EU 규제입니다.
중요한 건 이 규제가 유럽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ESRS라고 부르는데요. 이 자체 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ESRS요? 네. 근데 이 ESRS가 우리가 계속 이야기한 GRI 표준하고 상당히 유사하면서도 아까 말씀드린 이중 중요성 평가를 필수로 요구하고요. 또 공시된 정보를 기계가 읽을 수 있도록 디지털 태깅, 보통 XBRE라고 하는데 이걸 의무화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디지털 태깅이요? 네. 그래서 이후에 사업장이 있거나 거래하는 국내 기업들도 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GRE 보고를 할 때도 ESR 기준을 참고하고 이중 중요성 평가 결과도 반영하고 또 디지털 보고 형식도 준비해야 한다 이런 거군요. 그렇죠. 점점 연계가 강화될 겁니다. 두 번째 트렌드는 자연자본 회계인데 이건 좀 생소하네요. 연결된 문제다. 이런 인식이 커지면서 등장한 개념입니다. 자연 관련 재무정보 공개 협의체, 줄여서 TNFD라는 프레임워크가 만들어졌는데요. TNFD. 네, 이게 기업 활동이 생물 다양성이나 생태계 서비스, 예를 들어 물이나 토양 같은 거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이걸 또 재무정보랑 연결해서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겁니다. 특히 물류는 도로, 항만, 공항 같은 인프라 건설이나 운영 과정에서 자연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영향을 어떻게 관리하고 복원할 것인지 소위 네이처 파지티브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목표와 성과를 보고해야 할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아, 자연에 대한 책임까지 고려해야 하는군요. 마지막 트렌드는 실시간 보고 체계로의 전환입니다. 1년에 한 번 보고서 내는 게 아니라 더 자주, 심지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건가요? 네, 아직 뭐 보편화된 건 아니지만 그런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특히 투자자들이 기업의 ESG 성과를 거의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싶어 하거든요. 투자자들의 요구군요. 네, 그래서 기업 내부적으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집계하고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 외부 이해관계자들이 언제든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디지털 대시보드를 제공한다거나 아니면 API를 통해서 데이터를 연동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와, CSRD 연계, 자연자본, 실시간 보고까지. 듣고 보니 앞으로 보고서 작성 부담이 정말 커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부담이 늘어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게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또 변화하는 시장과 규제에 빠르게 대응하는 능력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이해관계자들의 신뢰를 얻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회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준비된 기업에게는 이게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오늘 정말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눈 것 같습니다. 환경 성과 개선을 위한 5가지 핵심 전략, 그러니까 SBTI, 모달 시프트, 친환경차, 그린센터, 공급망 협력, 그리고 GRI 보고 품질 향상을 위한 5가지 전략, 중요성 평가, 데이터 신뢰성, 스토리텔링, 벤치마킹, 혁신 강조, 여기에 미래 트렌드까지 짚어봤는데요. 네, 정말 많은 내용을 다뤘네요. 결국 핵심은 이 ESG 경영, 특히 환경 성과 관리와 투명한 보고는 이제 뭐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그리고 특히 물류 산업에서는 생존과 성장을 위한 핵심 전략이다. 라는 거겠죠? 오늘 들으신 내용 중에 여러분께서는 어떤 부분이 가장 와닿으셨나요? 결국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제 생각에는요. 단순히 규제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런 변화를 좀 선제적으로 받아들이고 이걸 혁신의 기회로 삼는 기업만이 미래의 그린 물류 시장을 선도할 수 있다. 이걸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선도 기업이 되기 위한 조건이군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논의한 여러 전략들을 넘어서서 미래 물류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우리가 아직 충분히 주목하지 못하고 있는 다음 단계의 도전 과제는 과연 무엇일까요? 다음 단계의 도전 과제요. 네, 예제되면 완전 자율 운송 시대가 왔을 때 이게 환경과 사회에 미칠 예상치 못한 영향이라든지 혹은 물류 자원을 꼭 소유하는 게 아니라 서로 공유하는 것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가능성 같은 것들 말입니다.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볼 만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미래를 향한 아주 중요한 질문을 남겨주셨네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귀 기울여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생각과 또 실제 업무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욱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